오늘은 재향군인의 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으로서는 마지막으로 이름 없는 병사 무덤에 꽃을 바쳤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탐 호먼 전 이민관세국장 대행을 국경 총책임자로 지명했습니다. 호먼 씨는 현재 프로젝트 2025를 기획한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으로 미국 국경 안전과 불법 체류자 추방을 책임지게 됩니다. 오늘 아침 팍스와 인터뷰에서 민주당 주지사들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비키시라 우리가 나간다 이렇게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당선인은 임기 1기에서 가족 분리 정책을 주도했던 스티븐 밀러를 정책 부국장에 자신의 탄핵에 앞장선 리스 체니를 쫓아내는데 1등 공신인 앨리스 스테파닉 뉴욕주 하원 의원을 유엔 대사로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손안에 미국과 세계가 들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인물을 주요 직책에 앉히게 하기 위한 상원의 도구를 사용할 것에 대해서 공화당 상원 지도부의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원하는 인물의 첫째 조건은 충성도고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이끄는 대통령의 아들은 장관이 되고 싶으면 당선인에 대한 충성도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들이 아니라 지금 인수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인수위원회 명예의장을 맡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맏아들은 아버지보다 본인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장관 인선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하원은 현재 공화당이 214석, 민주당이 203석이고 AP의 공식적인 집계고 비공식 집계는 이것보다 많습니다. 공화당은 몇 석만 차지하면 다수당이고 3석입니다. 민주당은 많은 의석을 차지해야지 됩니다. 하원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확률이 1인치 더 다가갔었습니다. 다수당을 결정지을 하원 10몇 석 가운데 조금만 앞서가지만 승률이 높아 보이는 민주당 데이브 민 후보가 있고 조금 앞서가지만 경합으로 분리되는 미셸 스틸 공화당 현 의원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아시안 아메리칸도 상당수가 공화당에 합류했습니다. 한인이 공화당에 대해서 전보다 많이 투표한 이유를 LA타임스는 경제 이슈와 함께 낙태와 동성애에 관한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담 쉬프 연방 현재 하원 의원이면서 상원 당선자는 트럼프 당선인과는 오랜 숙적처럼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 쉬프 연방 상원 당선자가 차이는 뒤로 하고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과 공통점을 찾아서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 집결한 북한군 10,000명 전원이 며칠 안에 러시아 군복을 입고 우크라이나와 전투를 치를 수 있다고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밝혔습니다. 북한군은 첫 번째 교전이라기보다 우크라이나의 공습에서 40명이 사망했는데 북한군 가운데 일부는 기관시설 보호가 임무였다고 들었는데 전투에 투입되는 배신이다 이런 말도 하고 있다고 많은 매체에서 보도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질 것을 갖고 나면 다음 표적을 설정했고 다음 표적 국가는 유럽이 될 수도 있고 아프리카가 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가 제일 먼저 보도한 트럼프 당선인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클렘린은 완전히 가짜뉴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는 중요한 연설 오늘이 거의 마지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미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숨진 사람 그리고 미국의 모든 군인들을 위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설이 끝난 것 같네요. 아듀네요.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끝났고 바이든 대통령은 당연히 앞에 텔레프롬프터도 있었지만 마지막에 뭔가를 추가하고 싶었던 듯 제가 여러분들께 헤드라인을 읽어드릴 때 주머니에서 메모한 그 종이를 꺼냈고 그 메모한 종이에서
아마도 이제 미국을 위해서 숨진 그 군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하는 그 숫자를 읽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이고, 그리고 오늘 아침 부통령도 함께 이제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이름 없는 병사의 무덤에 헌화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것보다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트럼프 당선인이 일을 시작을 했고 인선이 시작이 됐고,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3명 확정된 그 인선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탐 호먼 전 이민관세국장 대행이 국경 총책임자로 선택됐습니다. 국경 총책임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내가 취임하자마자 첫날 할 것이 대규모 추방이다, 불법 체류자, 이런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현재는 프로젝트 2025를 기획한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입니다. 대통령 당선자는 아니라고 했지만 지금 보면은 헤리티지 2025 프로젝트대로 이 차기 행정부가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 국경 안전과 불법 체류자 추방을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래서 국경자르라고 이름을 붙였더군요. 남부 국경, 북부 국경 모든 해양과 항공 안전의 책임자고, 또 7월 달에도 이분이 늘 그 박스뉴스에 자주 인터뷰를 합니다. 트럼프 그 후보가 당시에 당선이 되면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큰 추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제 오늘 이틀 연속 박스와 인터뷰를 합니다.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많은 얘기를 했고 굉장히 강경하게 그 말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의 불법 체류자를 그 추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한인분들도 찬성을 하시고 그에 대한 지지를 하는 뜻에서 또 공화당에 투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대통령이 원한다고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용도 필요하고, 비용도 비용이지만 불법 체류자들의 노동력이 그 주의 경제력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걸 다 빼고 나면은 경제력이 흔들릴 수도 있는 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가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주말에 캘리포니아주의 게빈 뉴섬이라든가 다른 무슨 일리노이주의 프리츠컬 주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차기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를 전부 추방한다고 할 때 우리는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양측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양측에서 다 얻고 잃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힘이 강한 사람은 차기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 같은 캘리포니아주라든가 일리노이주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여러 가지를 캘리포니아나 일리노이주에 지원하는 것을, 특히 돈이 되겠죠. 그걸 멈출 수 있는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서 게빈 뉴섬 주지사나 일리노이 주지사 등등은 이런 사람들은 또 주의 경제가, 불법 체류자들이 경제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빠져나가면 주가 또 지탱이 되지 않고 본인들의 또 정치력이 그로 인해서 흔들리고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그 탐 호먼 팍스 앤 프렌즈에 출연을 했는데, 국경 자르로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결정을 한 이분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왜 불법 이민자와 범죄가 연관됐는가 이런 것들도 쭉 리핏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얘기였습니다. 민주당 주지사들이 우리의 길을 막고 어렵게 할 것이라고 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비키시라. 우리가 나가신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전혀 이제 흔들림 없이 가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어제 그 박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잘 그 타겟을 맞춰서 이민 관세국의 요원에 의해서 이 불법 체류자들을 전부 추방할 것이다. 이건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영국의 그 신문 런던에서 발행되는 타임 오브 런던과도 인터뷰를 했는데 약간 이제 뒤로 빠지기는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무조건 이제 얼마가 됐건 그 불법 체류자들을 다 추방하겠다 해서 지금은 최악 중에 최악에 일단 집중을 하겠다. 이건 오바마 때에 했었던 겁니다. 범죄자부터 추방하는 식으로. 그래서 진보 미디어가 보도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는 지금 텔레비전에 얼굴이 보이는데 두 번째로 중요한 인물이 스티븐 밀러. 지금 이제 30대 말이 됐겠네요. 30대 초에 백악관에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함께 들어가서 어린아이와 부모를 떼놓는 가족 분리 정책을 제일 먼저 썼던 스티븐 밀러가 정책 담당 부국장입니다. 그러나 아마 실세일 것 같아요. 나이가 아직 어리고 하니까 그렇게 부국장으로 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정책 담당 부국장을 하면서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문이었습니다. 역시 지금 국경자르를 뒷받침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손발이 착착 맞아서 많은 일을 할 때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뜻도 되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에 이제 그 수지 와일즈라는 백악관 비서실장을 딱 정해놓고 나서 또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앨리스 스테파닉이라는 뉴욕주 연방 하원 의원을 유엔 대사로 선택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앨리스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끈기가 있고 똑똑한 미국 우선주의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앨리스 스테파닉 연방 뉴욕이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은 한때는 트럼프 비판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공화당에서 약간 중간지대로 갔고 어느 순간부터 트럼프의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그룹으로 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한때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죠. 여자가 좋을 것 같아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그러나 이제 트럼프 그 당선인은 J.D. 벤스 오하이오주의 초선 연방 상원 의원을 본인의 부통령 후보로 지명을 했고 이제 이게 앨리스 스테파닉은 유엔 대사로 지명을 했습니다. 이 J.D. 벤스도 마찬가지로 앨리스 스테파닉처럼 처음에는 트럼프의 비판자였다가 트럼프를 미국의 히틀러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러다가 완전히 마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강한 이 J.D. 벤스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지금 더 강합니다. 그리고 아마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한두 명은 있었겠죠. 가장 현대 역사상 강력한 부통령의 지위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앨리스 스테파닉이 이거 유엔 대사로 이제 지명이 됐는데 공화당에서는 현재 랭킹 4위입니다. 무기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트럼프 당선자의 눈에 들기 시작한 것은 리스 체니라는 이번에 해리스 그 후보를 지지했던 공화당의 하원에서 서열 3위였었던 리스 체니를 그냥 쫓아내는데 이 후배인 앨리스 스테파닉 의원이 가장 강력하게 힘을 썼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트럼프 그 당선인의 눈에 확실하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뉴욕이 지역구잖아요. 이스라엘 완전히 친이스라엘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불과 그게 4월달 5월달 이때의 일이었는데 너무 뉴스가 많으니까 과거의 일이 됐습니다. 앨리스 스테파닉 유엔 대사 지명자는 그 팔레스타인계 시위가 있었을 때 간단히 말해서 아이비리그 대학 총장 2명을 총장 옷을 벗게 한 인물입니다. 하원 청문회에서 왜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더 막지 못하고 그리고 유대계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지글지글 끌다가 결국은 이제 2명의 총장이 옷을 벗게 한 그런 그 인물입니다. 앨리스 스테파닉 이런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트럼프 그 당선인이 전에 유엔 대사였던 역시 여자인 니키 헤일리와 전에 국무장관이었던 마이크 폼페오는 이 내각에서 일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 전에 같이 일했던 거 고맙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요 100% 충성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마이크 폼페오는 트럼프가 나간다고 하니까 본인이 예비선거에 나가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중간중간 기밀 서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의사당 폭동 사건이라든가 또 그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때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시 전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고 때로는 이름을 부르지 않은 채 공개적으로 말을 했었던 것 이건 이제 100% 순도가 아니죠. 니키 헤일리야 유엔 대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시켜줬지만 본인과 겨뤘었던 그리고 마지막에는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었던 인물이잖아요. 해서 이제 이 두 사람의 재능 있는 공화당의 경험 있는 사람들은 내각에서 말하자면은 이제 노하게 된 거죠. 이것도 대통령 아들, 큰아들의 입김이 굉장히 컸다고 하고요. 터커 칼슨도 컸다고 하고요. 물론 그 마이크 폼페이오 같은 경우는 아직 젊고 하니까 전에 이제
연방 하원 의원을 했고, 그리고 트럼프 그 임기에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중앙정보국장을 하다가 국무장관을 했죠. 렉스 틸러슨이 물러나고 나서. 그랬는데 이 사람은 아직 젊고 대통령이 될 꿈을 꾸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장관으로 놓으면은 대통령의 정책과 어떤 때는 다르게 나가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터커 칼슨과 대통령의 아들이 강력히 반대를 했다고 하고, 다음에 대통령의 것을 이어받을 사람은 J.D. 벤스가 되겠죠. 현재 이제 차기 부통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아직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들 귀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완전하게 트럼프 당선인에게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임기 1기에는 트럼프 그 당선인이 정치적인 경험도 없고 하니까 약간의 그 겁도 있었고, 그리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내각으로 끌어들어오면서 견제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자신이 있고, 그리고 견제를 받으면 되는 일도 없더라 하면서 완전한 그 충성파로 그 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 그 주말에는 그 트럼프 그 당선인의 힘이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주말에는 공화당이 이제 상원이 다수당이 되는 건 확실하잖아요. 다수당에서 미치 매코넬이라는 지금 그 소수당의 원내대표가 나이도 많고 본인은 이미 트럼프 이 당선인과 너무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지도부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한 상황에서 그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구체적으로 딱 세 사람이 있는데, 존 튠 그 사우스다코타의 상원 의원, 그리고 릭 스캇 플로리다의 상원 의원, 존 코닌 텍사스의 상원 의원, 이 세 사람인데, 세 사람들이 모두 트럼프 당선인의 요구에 100% 예스했습니다. 그 요구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상원 인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빨리 인준시키기 위해서, 공화당이 이제 상원 다수당이니까 여러 가지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뭐 편법이라고 볼 수도 있고 편법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의회의 그 휴회 중에는 누구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들이 뭐 종종 하는 일입니다. 오바마도 전에 이런 일을 했었고, 그리고 트럼프도 했었죠. 존 볼튼이라는 사람이 너무 강경해서 그 자리에, 국가안보보좌관 자리에 놓을 때 공화당에서조차도 이걸 승인해 주지 않을 것 같고 하니까 휴회 기간 중에 살짝 끼워 넣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휴회 기간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넣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고 압박을 넣었을 때, 아주 예스 이상으로 전부 존 튠은 모든 옵션이 당연히 테이블에 있죠. 그리고 그 릭 스캇도 당연하죠. 존 코닌도 헌법은 대통령에게 휴회 중에 임명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완전히 이제 그 대통령이 힘을 받게 될 것 같고, maybe 그 연방 그 상원의 지도자는 뭐 앞으로 자세히 이름을 많이 들으시겠지만, 현재로서는 플로리다주의 릭 스캇이 조금 유력해 보인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지를 하고,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의 상원 의원도 지지를 하고, 마르코 루비오는 뭐 장관에 기용될 수도 있다고 하고요. 해서 앞서 제가 트럼프의 손에 3개가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해외적인 것은 차차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내적으로는 이렇게 상원 장악했죠. 하원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 확실해 보이고, 인수팀에는 두 아들이 일을 하고 있고, 큰아들은 아버지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장관으로 하지 않겠다. 큰아들 얘기는 조금 들어보실까요? 이 큰아들이 그니까 트럼프 그 주니어가 지금 팍스와의 인터뷰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People who don't think that they know better than the duly elected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want to make sure that those people are in his cabinet. I want to make sure that those people are in this administration. 네, 아버지의 그 이 인수에 깊이 관여할 생각인데, 우선 대통령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사람, 그리고 선출된 미국 대통령보다 본인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놓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또 그 첫 임기에 중소기업 청장을 했던 린다 맥마흔과 또
어떤 그 큰 그 돈을 관리하는 그 켄터 피츠저럴드의 하워드 루트닉 이 두 사람이 인수위원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의 장관이 되려면 충성 증명을 해야지 된다. 그 충성 증명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했던 일에서 증명을 해야지 된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정책을 이해해야지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능력과 어떤 뭐 정책에 대한 충실도, 충성도에 따라서 역할을 부여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장관이 될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도 충성을 해야지 된다. 이게 지금 인수위원장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수위원장의 그 얘기와 그 트럼프 주니어 큰아들의 말처럼 전부 그 트럼프 당선인에게 충성하겠다 하는 것으로 지금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원도 지금 마이크 존슨 그 하원 의장이 앞으로 그 회기에서 다 서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상원은 예를 들어 휴회 때 그거 누구를 임명한다 하는 것이 휴회를 기다린다는 게 아니라 만든다는 겁니다. 열흘 이상 되면은 누군가를 지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임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다수당의 어떠한 그 지도자로서 다수당 대표로서 열흘 정도 휴회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준다 하는 거고 하원은 지금 9시 35분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당선인이 우선으로 놓고 있는 그런 이슈를 이제 빨리 그 집행을 하도록 모든 것을 거기에 이제 타임테이블을 맞추겠다. 이런 모든 것에는 이제 다 장단점이 따르겠죠. 뭔가 이렇다 뭐 민주주의 절차를 따른다 해서 시간을 끄느니 그냥 일단 그 뽑았으니까 뽑은 사람이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확 간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이거 100% 충성파하면은 누가 견제를 하지? 하는 그런 그 우려도 민주주의의 가장 큰 우려도 그렇게 있는 것이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큐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유한 건강생활 전 제품과 화장품을 추수감사절 맞이 1+1 세일하는 셀리온 공동 후원입니다. 항상 선거가 끝나면 기본적으로는 조금 화합을 얘기를 합니다. 화합을 얘기를 하고 그 화합이 될 수 있을지 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뭐 아담 쉬프가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과 미국에서 전부 이번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의 여러 가지 서로 웃는 분들도 계시고 우는 분들도 계시고 같은 뭐 한인 같은 한국인이라도 입장이 다르죠. 그런데 왜 그럼 이 미국에서 이번 선거에서 에이시안 아메리칸 한인을 포함해서 많이 이제 공화당 쪽으로 기울었는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조금 새로운 것도 있고요. 그런 내용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그 칼럼을 보면은요, 그 맥스 바라막 이 칼럼니스트가 게빈 뉴섬 주지사를 포함해서 지금 상당수의 그 진보적인 주의 주지사가 트럼프 그 차기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뭐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주말에 많이 나왔죠. 캘리포니아주는 꼭 뭐 불법 체류자 추방뿐만이 아니라 친환경 정책. 이건 이제 캘리포니아주는 또 캘리포니아주 나름대로 세계 경제 뭐 4위, 5위, 6위를 하니까 그런 것으로 오랜 동안 집중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흔들리면은 캘리포니아 주로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타격이 큰 거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 뭐 다 각 주마다 주의 성격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값싼 노동력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연방 상원 의원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아담 쉬프, 버뱅크가 지역구인 트럼프 그 대통령 당시에 탄핵을 주도를 해서 정보위원장으로서 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온갖 그 별명 다 들었었던 사람. 이 사람은 조금 다르죠. 뭐 작은 뭐 연필목이다 뭐 이런 등등의 놀림을 당했지만 그러나 너무 적대감이 오래됐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트럼프 당선자와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칼럼니스트가 그 취재를 했어요. 직접 그 사무실에 가서 취재를 했는데 한마디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지만 모든 이 방송을 듣는 분들께 공통적인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핵심만 말씀드리자면은 트럼프와 일할 준비가 돼 있고
공화당과 공통점을 찾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방 상원의원은 상원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그 당선인이 그동안 뿌렸었던 뭐 분열이라든가 혐오라든가 거기에 대한 말 같은 것을 잊은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런 것을 한 것에 대한 시각 자체가 본인의 시각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지역구를 위해서 무슨 일인가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생활비, 뭐 집값, 차일드 케어, 주택 신축, 홈리스, 식품값. 워킹 패밀리를 위해서나 미들 클래스 패밀리를 위해서나 이 일을 하려면 어차피 지금 차기 대통령이 트럼프고 차기의 다수당이 공화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나는 당연히 협조를 하고 공통점을 찾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그 당선인에 대해서는 물어봤어요. 이 칼럼니스트가 뭐 첫날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통합하는데 신경을 쓰겠다 하고 이제 다음 날 이 트루 소셜 이것과 X가 합병한다고 누가 루머를 퍼뜨리는데 당장 조사해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니까 이 애담 그 쉬프 연방 상원의원 당선자가 하는 얘기가 통합을 원했다면 어쩜 출마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트럼프 그 당선인은 누구도 통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트럼프 그 당선인을 통제하려고는 하지 않겠다. 그냥 다만 내가 연방 상원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시작은 이제 서로 이 자체가 이제 통합인 거죠. 뭐 다른 것은 일단 뭐 다르다고 하고 선거 전에는 그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성품 이런 거 다 제치고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결이 가장 위에 경제를 놓고 현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고 카밀라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몰표를 몰아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거죠. 맞는 거고 현재 이제 그 하원은 이렇습니다. 하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미국에서 모든 돈을 지출을 하는데 시작을 하는 곳이 하원입니다. 그래서 하원 의장이 그렇게 막강한 겁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오랜 동안 하원 의장을 하면서 막강했던 것이 지출 이런 것을 시작하는 것. 그리고 누구라도 대통령뿐이 아니라 누구라도 어떤 중요한 인물을 탄핵을 한다고 할 때 탄핵 절차 시작을 하원에서 해줘야지 됩니다. 시작이 안 되면 끝이 없잖아요. 돈을 지출하는 것의 시작이 하원이고 그리고 상원으로 넘기고 탄핵을 시작하는 것이 상원이고 끝맺음을 하원이고 끝맺음을 상원에서 하고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제 하원도 중요하고 상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딱 내가 원하는 사람 여기에 임명해 줬으면 좋겠어 하는 인준권을 가진 그 대통령의 바람을 이렇게 해줄 상원이 다수당이고 하원은 뭐 돈줄 여러 가지 돈 내에서 정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원은 데이브 민 그 47지구 그 주 지금은 상원이죠. 이분이 80% 개표 현재 0.5% 공화당 후보를 앞서갑니다. 이 지역이 바로 아담 쉬프와 예비선거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연방 상원의원 다이언 파인스타인 그 숨진요 얼마 전에 그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이제 하원직을 버린 케이리 포럴 지역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민주당인 데이브 민과 공화당 같이 겨뤄서 처음에는 데이브 민이 앞섰습니다. 제법 앞섰어요. 그러다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을 첫날만 앞섰던 것 같고 계속 공화당의 후보가 앞섰는데 그 앞서는 표차가 그다지 많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이거는 막 종이장 같았어요. 어떤 때는 몇백 표 이랬는데 이게 지금으로서는 0.5% 데이브 민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럼 추세를 보면 조금씩이지만 계속 앞서가고 있으니까 이쪽 지역을 민주당으로 구분하는 쪽이 많고요. 미셸 스틸 현 의원입니다. 45지구 공화당이죠. 데이브 민은 민주당이고 이 미셸 스틸은 처음부터 거의 앞섰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한 5% 앞서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한동안 5%를 유지하다가 4%를 유지하다가 3%, 지금은 2%대고 현재 80% 개표거든요. 이곳은 아직도 경합으로 봅니다. 누가 당선될지 확신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지금 하원 의원 몇 군데만 결정되면 되는데 공화당이 215석이네요. 그럼 3명만 더 되면 되잖아요. 민주당이 210석이고 그러면 10석 개표가 남아있는 거네요. 10석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민주당은
8석을 가져가야지 되고 공화당은 3석만 가져가면 됩니다.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원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쪽이 상당히 많고요. 오늘 이제 그 코리안 아메리칸, 그 에이시안들의 그런 것을 조금 보겠습니다. 사실 에이시안들이 공화당 쪽으로 돌아간 것은 하루 이틀의 얘기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중간 선거 때도 그랬고 2020년도에 선거가 끝났을 때도 제가 여러분들께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공화당 쪽으로 많이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공화당으로 간 이유와 이번에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공화당으로 간 이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공화당이 우리가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나 라틴계, 뭐 히스패닉계를 흡수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다수당을 지키기가 어렵다. 이런 것을 알면서 너무 열심히 캠페인을 했습니다. 캠페인을 했고 또 에이시안 아메리칸 가운데서도 비엔나미즈 아메리칸 이런 그 특정한 그 인종은 막 공산당 이러면 치를 떨고 공화당이 뭔가가 잘못됐을 때 공산당이야 하고 다소 과장된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공화당을 지지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도 이제 비슷한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공화당이 보수니까 그 보수적인 성향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공화당이 너무 많이 이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을 향해서 선거 캠페인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노동계층을 놓친 것과 마찬가지로 소수 인종은 항상 민주당이 자신들을 위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등한시한 거죠. 그리고 숫자도 많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2020년, 뭐 2022년 이런 때는 아시안계가 이제 공화당을 많이 찍기 시작하다가 이번에는요,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한 것을 보면은 에디슨 리서치 그리고 뭐 언론기관들 다 합쳐서 함께 조사를 한 건데 이번에는 꼭 뭐 그런 보수적인 것도 있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제가 제일 컸고요. 그래서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가 아니네요. 보니까 제임스 자라사디아스라는 유니버시티 오브 샌프란시스코 부교수가 쓴 어피니언입니다. 어피니언인데 모든 인종이 했던 것과 다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등 경제 문제가 아주 컸죠. 이 경제 문제가 트럼프 당선인의 스캔들도 물리치고 뭐 JD 벤스 부통령 후보의 어떤 인종차별적인 것이나 좀 문제가 있었던 것도 다 물리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요. 힐러리 클린턴은 에이시안 아메리칸에게 65% 2016년도에 그 당시에 트럼프는 27%를 받았습니다. 바이든은 61%대 트럼프 34%. 이번에도 해리스가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에게 트럼프 후보보다 많이 받았어요. 54%. 그런데 트럼프 후보는 39%를 받았습니다. 4년 전보다는 5%가 늘어났고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과 8년 전의 대결보다는 27에서 39니까 12%나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그쪽 공화당 트럼프 쪽으로 간 겁니다. 하루아침이 아니라 꾸준하게 일어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애리조나,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뭐 펜실베니아 여기선 뭐 유권자가 한 3%에서 12%까지 되거든요. 이게 이제 많은 도움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주말로서 7군데 경합주에서 공식적으로도 모두 트럼프 그 후보가 해리스 후보보다 훨씬 앞서갔다는 집계는 나왔고요. 이민자들이 그 범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이제 문화전쟁 이 문화전쟁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라틴계도 그 종교가 있죠. 필리핀계와 베트남계도 뭐 카톨릭 신자 많잖아요. 중국계와 한국계는 복음주의자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낙태 무조건 반대하고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반대하고 또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또 이런 뭐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건 절대로 죄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그 민주당이 거기서 굉장히 버림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뭐 그냥 웬만큼만 했으면 되는데 성소수자에 대해서 지나치게 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끔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지만 공화당의 선거 캠페인이 굉장히 잘 됐고 그러나 그 선거 캠페인에는 과장도 무척 많았습니다. 미성년자 자녀를 학교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을 해서 집으로 보내는 법이 캘리포니아주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그런 그 가짜를 포함한 것이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알던 알지 못하던 민주당이 얘기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이 지나치다. 내가 지금 배를 골고 있는데 렌트비를 못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고요. 이제 노동계급에 대해서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이 노동계급을 버리고 이번에는 노동계급에 의해서 버림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등장한 이후에는 블루칼라들이 민주당이 아니라 트럼프 쪽, 공화당 쪽으로 가고 그렇지만 뭐 이상주의, 민주주의 이런 것을 내세우는 엘리트 뭐 먹물들 좀 배웠다.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많이 오고 거긴 고소득층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블루칼라들이 볼 땐 더 기분 나쁘죠. 민주당이 블루칼라, 노동계층, 저소득층을 위하는 당이라더니 보니까 다 끼리끼리 부자들과 놀잖아. 이러한 문화적인 이런 것들 그리고 그래서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에게 오히려 미국 우선주의 아니 내가 못 먹고 못 사는데 불법 체류자들 다 쫓아버려. 이런 그런 미국 우선주의자가 굉장히 어필을 했다는 거죠. 내가 세금을 내는데 왜 저 사람들에게 주지? 저 사람들도 세금 냅니다. 불법 체류자들도 일하면 세금은 냅니다. 어떤 자격증은 주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기고를 한 이 그 유니버시티 오브 샌프란시스코의 부교수는 그런 걱정은 조금 하시던데요. 미국 우선주의 이게 이제 잘못되면은 인종차별의 암묵적인 승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형사처벌에 대해서 가혹하게 벌 줘야지 된다 하는 주민 발의안 36이 통과가 됐잖아요. 뭐 캘리포니아주가 과거에는 보수적인 곳이었습니다. 보수적인 곳을 하다가 보수가 지나치다 하니까 진보로 확 돌았다가 이번에는 또 진보가 지나치다 하니까 또 보수 쪽으로 가고 그래서 지금 2016년부터 힐러리 클린턴 대 트럼프로 시작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라든가 전체적인 노동계층 이런 계층에서 공화당 쪽으로 쏠리는 것이 이게 완전히 굳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 또 뭐 민주당이 예를 들어 정신 차리면 바뀔 수도 있는 것인지 그건 모르지만 지금 라틴계 남성, 젊은 남성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리고 이런 남성들이 거의 투표를 여성들보다 안 하는데도 트럼프 당선자가 저렇게 많이 큰 폭으로 당선이 됐다는 것은 분명히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았던 거죠. 이런 문제를 오늘 이 어피니언 기고문에 쓰셨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점도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버니 샌더스가 주말에 열심히 얘기를 하고 다니던데 조 로건이라는 사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팟캐스터입니다. 듣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이번에 트럼프 후보와 인터뷰한 걸 4,700만 명 이상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에 비해서 카멜라 해리스가 돈 주고 갔던 그 여성 막 성적인 문제 많이 얘기하는 그 팟캐스트는 한 80만 명 들었다고 하던가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버니 샌더스는 이 조 로건이라는 사람이 UFC 아나운서고요. 아나운서면서 코미디언도 하고 무슨 오만 걸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쇼에서 보면은 소프트한 거 말랑말랑한 것부터 정치적인 것부터 다 다루는데 이 사람을 왜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냐면 싫어하고 정치인들이 거기 나가길 싫어하냐면 음모론을 너무 많이 퍼뜨리니까 코비드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본인이 그러다가 코비드 백신 안 맞아야 된다 하다 코비드에 걸렸어요. 걸렸는데 구충제 있죠? 난 구충제를 처방받아서 먹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많이 그래서 그러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또 성소수자에 대한 것, 동성결혼 이런 것도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마리화나 같은 것도 지지를 하고 버니 샌더스를 지지했었어요. 예전에는 좀 리버테리안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번에 카멜라 해리스는 이 사람이 나와 인터뷰를 하려면 어스틴에 있는 본인의 스튜디오로 와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길어지고 하는데 그걸 안 한다고 했고 트럼프 이 당선인은 거기를 갔잖아요. 3시간. 미시건 추워 죽겠는데 사람들 거기에 그 유세가 준비되어 있는데도 몇 시간 기다리게 하고 이 조 로건과 인터뷰를 했죠. 이런 것들도 이번에 해리스가 지고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못 읽은 거죠. 이 젊은 남성들이 왜 젊은 여성들에 비해서 취업률도 낮고 돈도 조금 벌고 그리고 터프하잖아요. 터프하고 막 이런 것을 발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꽉 잡고 있는 사람이 조 로건 같은 사람.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인 막내 아들 베런이 아빠 게임 무슨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무슨 예를 들어 포르노 이런 것을 강조하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등등의 이런 젊은 층들의 팟캐스트 하는 그런 곳에
이제 그 팟캐스터들과 트럼프 그 당선자는 많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뭐 X에서도 하고 그런 것들도 또 그 실패의 원인이다. 민주당의 실패의 원인에 포함되기도 한다 하는 얘기 있고요. 잠시 뒤에 이제 일론 머스크 얘기도 조금 전해드리고 새로운 행정부가 이제 들어갈 테니까 새로운 행정부가 무엇부터 시작을 할지 이건 또 마이크 존슨 그 연방 하원 의장에 많이 달려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일론 머스크 굉장히 요즘 트럼프 당선인이 얘기한 것처럼 스타 탄생입니다.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유타주의 그 마이클 리 그 상원 의원이 트윗을 한 것을 리트윗을 하면서 지지를 한 건데 한마디로 이 유타주의 상원 의원은요 연방준비제도가 백악관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제 독립적인 기구죠. 그리고 심지어 연준을 해체하자 이게 이제 프로젝트 2025의 얘기이기도 하고요. 연준 의장은 여기에 대해서 사임하지 않는다고 하고 오늘 아침에 뭐 월스트리트저널 보니까 사임하라고 하면은 어떤 그 법적인 그런 뭐 절차까지도 갈 수 있는 정도로 이제 그 사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연방준비제도 그 독립성을 뭐 당연히 가격 그 안정성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관세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하면서 관세를 높이면 물건값이 높아지고 물건값이 높아지면 이자율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자율 안 내리면은 또 트럼프 그 당선인은 그때 이제 대통령이 돼 보면 계속 인플레이션 되니까 돈이라도 찍어라. 돈 채권 발행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수밖에 방법이 지금 없어 보이니까 뭐 그렇게라도 어쨌든 뭐 할지 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지금 이제 관세와 연관돼서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그 일론 머스크도 이 모든 권한을 이제 트럼프 당선인에게 줘야지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채권 찍어서 막으면 그 다음에 더 복잡해집니다. 채권을 찍어서 막으면 이제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채권 찍고 채권을 찍으면 채권의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다른 거 팔아서 이 미국 채권 같은데 투자를 하지 않겠어요? 그럼 또 채권이 더 수요가 늘어납니다. 더 수요가 늘어나면은 이게 또 더 비싸지고 달러는 계속 올라가고 앞으로 아마 그 한국에서 자녀를 미국에 유학시키는 분이나 뭐 기러기 부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국에서 돈을 보내실 때 달러가 당분간만 높을지 오랜 동안 높을지 그건 이제 알 수가 없는 그런 일이고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도 트럼프 집권 이제 100일 동안에 의회에서 빨리빨리 많은 것을 해주겠다, 해줄 수 있는 대로. 그리고 관세는요, 뭐 의회에서 뭐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조금씩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2017년 당시에 빨리 이걸 못해서 오바마 케어를 없애지 못했다는 것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거든요. 이 마이크 존슨 그 하원 의장도 그러한 것들. 그래서 세금 감면, 국경을 지키기와 불법 체류자 추방하는 것도 다 돈이 있어야지 되니까 이게 연방 하원에서 빨리 돈 처리를 해주겠다. 그리고 이건 또 한국에도 영향이 되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부분적으로 폐지하겠다. 특히 기후변화와 연관된 거. 그럼 한국이 미국에 들어와서 배터리 공장 세우고 자동차 공장, 전기자동차 공장 세우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일론 머스크의 그 테슬라는 괜찮죠. 왜냐면 테슬라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트럼프가 아무튼 뭐 뒤에 있고 또 테슬라는 로봇 이런 것들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 가는 거잖아요. 인공지능에 관한 최고 자리를 일론 머스크에게 줘야지 된다. 이런 어피니언도 오늘 아침에 나오던데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학교 선택을 하는 거. 공공기금으로 사립학교나 뭐 대안학교에 본인이 원하는 부모가 우선이다. 부모가 생각할 때 저 학교가 너무 리버럴하고 우리는 사립학교에 보내야지 되겠어 할 때 공공기금으로 이제 공립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기금으로 갈 수도 있다는 부모의 선택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학교는 좀 반유대주의인 것 같아 하는 이럴 때의 그 여러 가지 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트럼프 이 당선자에 맞춰서 해주겠다. 마이크 존슨 그 하원 의장이 빨리 발표를 합니다. 그래야지 마이크 존슨도 이 하원이 다수당이 되면 계속 또 본인이 하원 의장 자리를 또 유지할 수도 있겠고 또 완전히 트럼프 그 당선인과 마음이
통할 수도 있겠고 지난 몇 개월 동안 수없이 그 마랄라고를 다니면서 수없이 접촉을 하면서 마랄라고를 수없이 다녔다는 게 아니라요. 마랄라고도 다녔죠. 그러면서 이걸 다 준비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그 대통령의 어떠한 그 1월 22일에 취임하고 나서의 여러 가지 행동은 무척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지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큰 문제입니다. 어제부터 보니까 5만 명의 그 군인들, 러시아군 4만 명과 북한군 1만 명이 우크라이나에게 빼앗긴 러시아 땅을 찾기 위해서 며칠 뒤면은 이제 전투를 본격적으로 벌일 것이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워싱턴 포스트가 트럼프 그 당선인이 그 푸틴과 전화 통화를 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너무 확전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했다고 보도를 하니까 클렘린에서 당장 우린 그런 일 없다. 뭐 전화 통화 언제 할지 아직 계획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북한군이 문제인데 북한군은 지금 뭐 제대로 뭘 받지도 못한다는 얘기도 하고 근데 뉴스를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강혜신이었습니다.